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언제나처럼 오늘 하루에 있었던 정치 뉴스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함께 생각해보는 뉴스 인앤아웃으로 시작할 텐데요. 오늘도 아주 든든한 YTN의 이우영 아나운서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이우영입니다. 요새 집에서 찬물로 목욕해봤어요? 저는 찬물 샤워 좋아합니다. 찬물 샤워 좋아하죠. 네. 근데 요새 찬물 샤워 못할 것 같아. 왜죠? 아니, 찬물로 틀잖아요. 그럼 물이 찬물이 아니라 미지근한 물이 나와요. 정말요? 네, 하도 더워가지고 그런가 봐. 거기는 안 그런 모양인데. 네. 이런 얘기를 할 때에는요, 네. 기본적으로 호응을 해줘야지, 네. 이래야지 예인 거예요. 네? 하지만 거짓으로 방송을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저 내일부터 어떻게 좀 생각해 주십시오. 네. 난 안 이렇게- 듣고 계시는데요? 지금 아예 딴 데 보고 있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네. 네. 근데 진짜 있잖아요. 날씨가 하도 더우니까 이제 지열이 오르고 그 지하에 묻힌 수도관마저 뜨뜻해진 것 같아가지고 참 그런 것 같아요. 요새는 진짜 이렇게 더울 수가 있어요. 오늘 제가 딴 데 그 정부기관 학술 세미나에서 사회 봐주고 오느라고 제가 할 수 없이 양복을 입고 왔는데 내일도 입긴 입어야 되지만 솔직히 이 더운 여름에 양복 입는다는 게 진짜 이건 못할 짓이더라고요. 거기에 이제 헤어 메이크업까지 받으면 정말 그렇죠. 네. 예. 우리가 흔히 화이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진짜 더워요. 여러분 이 더위에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참 휴가 좀 가요. 네, 날 믿고 가도 돼. 네. 이 든든한 이 오피스 아빠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갔다 와도 돼요. 원래 가장 믿음직한 사람에게 발등을 지키는 법이죠. 원래 어떻게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 이성계도 굉장히 고려에 네. 최선을 다하는 장군이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위화도에서 군을 돌렸죠. 네, 그렇죠. 네. 여러분 이 더위에 어떻게 지내시는지 저희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가 좀 여러분의 더위를 식혀드릴 수 있으면 참 좋을 텐데요. 우물정 0945 샵 0945로 문자 보내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방송에서 여러분의 의견 최대한 들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오늘 어떤 얘기부터 해보죠? 네, 광복절 특사 이야기 관련해서 계속해서 전해드렸는데 제가 했다는 소식부터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른바 드루킹 일당과 댓글 여론을 조작한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김경수 전 경남지사 8.15 광복절을 맞아서 복권이 됩니다. 또 국정농단 관련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조윤선 현기환 전 정무수석,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 등 박근혜 정부 당시 고위 관계자들 그리고 이명박 정부 당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도 특별 사면과 복권 대상에 포함이 됐습니다. 정부가 오늘 이 안에 대해서 대통령이 제가 했다라고 밝혔고요. 윤 대통령이 특사를 단행하는 것은 이번이 5번째입니다. 정부는 국가 경제에 기여하는 주요 경제인과 국정 수행 과정에서의 잘못으로 처벌받았으나 장기간 공직자로서 국가 사회를 위해 헌신한 주요 공직자를 비롯한 여야 정치인들을 사면함으로써 사회적 갈등을 극복하고 국민 통합을 도모하고자 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그동안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여론 왜곡 관련자들에 대해 여야 구분 없이 사면을 실시함으로써 그로 인한 정치적 갈등을 일단락하고 통합해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김경수 전 지사 외에도 원 전 원장, 조현오, 강신명 전 경찰청장 등 다른 여론 조작 사건 사범들도 사면에서 균형을 맞췄다 이런 취지로 풀이가 되고 있는데요. 사면과 복권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알고 계시겠지만 사면의 경우 형의 집행을 면제하는 거고요. 복권은 형의 선고의 효력으로 인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격을 회복시켜주는 조치를 말합니다. 김 전 지사는 친문계 적자 그리고 이재명 전 대표의 잠재적 경쟁자로 꼽히는 만큼 복권으로 인해 정치 조기 복귀 요건이 조성이 되면 상당한 정치적 파장이 일 것이다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말씀드렸던 인물 중에서도 국정원 예산으로 민간인 댓글 부대를 운영하는 등 재직 시절 각종 정치 공작을 벌인 혐의로 복역하다 지난해 가석방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도 사면과 복권됐다는 소식 전해지고 있고요. 사면 효력의 경우에는 광복절 오전 0시부터 이제 발생한다라고 합니다.
자, 한편 김경수 전 지사가 이 관련해서 SNS에 글을 올렸는데요. 저의 일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다시 한번 진심으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라고 했고요. 우리 사회를 위해 보탬이 될 수 있는 역할이 무엇인지 잘 고민하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당 내에 이제 다른 의견들이 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 어제도 전해드린 바 있는데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 복권과 관련해선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라면서 존중해야 한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복권을 두고 국민 여론을 조작한 민주주의 파괴의 사범 아니었느냐, 반성도 전혀 없었다 이런 여러 이견이 있었는데 당에서도 이런 우려 사항과 함께 필요성을 용산 대통령실에 전달했다라고 덧붙였고요. 이 관련해선 결단을 존중해야 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결국 광복절 특사 재가가 됐고요. 관련해서 여러 반응들 저희가 계속해서 소개를 드리고 있는데 이 소식 뉴스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뭐 문자 그대로 이거야 뭐 대통령 고유 권한이니까 뭐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기는 힘듭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대통령도 정치인입니다. 그러면 본인의 정치 행위가 과연 이 여당에게 어느 정도 득이 될 것인가를 생각을 해야 될 거라고 봐요. 근데 사실은 지금과 같은 어떤 행위, 지금과 같은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을 이렇게 사면복권 해주는 것이 과연 이 보수층이나 중도층에게 어떻게 비춰질까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보수층이나 중도층 같은 경우에는 이런 정치인 전반에 관한 사면에 대해서 그다지 긍정적으로 생각할 가능성은 많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 정권들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사면복권을 실시하되 정치인을 대부분 제외하는 이런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경제인들 같은 경우에 사면복권을 해줘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이 경제인들 같은 경우에도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사면복권을 받으면은 뭐냐면 예를 들면 외국에 나간다든지 뭐 여러 가지 계약 관계라든지 이런 걸 하는 행위가 훨씬 수월해질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사실은 경제에 보탬이 된다라는 의미가 되는데, 문제는 정치인 사면복권하면 우리나라 정치 발전에 이 보탬이 될까요? 돼요, 안 돼요? 지금 딴 생각하고 아니요, 있어요. 저는 그거에 관련해서 어떤 딴 발언도 하지 생각했어요. 않겠습니다. 근데 이게요, 진짜 저는 사실 이런 부분이 좀 굉장히 안타까워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과연 그 대통령을 비롯한 여당에게 이러한 사면복권, 특히 정치인에 대한 사면복권이 어떻게 중도층에게 받아들여질 것인가, 이런 부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는데, 본인은 무죄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 사면복권 시켜줬어요. 봐라. 내가 무죄니까 이 사람들이 그래도 좀 어딘가 찔리는 데가 있으니까 사면복권 해주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저는 사실 좀 조심할 필요는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솔직한 얘기로 정치인들이요, 자기가 죄를 지어서 깜빵에 들어 대법원까지 확정 판결해서 이 깜빵 갔다 나와도 다 무죄라고 얘기하는 게 우리나라만 그런 건 아니에요. 예?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도 지금 수사를 받고 있는 정치인들이 제가 뭐 누군지 얘기를 안 해도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뭐냐면 야 이거 정치적인 박해고 음모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세계적인 추세인 거는 알겠는데, 오스트리아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세계적인 추세라는 건 알겠는데 참 보는 사람이 씁쓸합니다. 이게 씁쓸하니까 그런 사람들에 대한 사면복권 내리는 것도 더 씁쓸한 거 아니겠어요? 여기까지 합시다. 네. 예. 자, 다음 소식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교수님도 카카오페이 쓰시나요? 그럼요. 네, 저도 사실 바로 어제 이 카카오페이를 이용해서 그 흠뻑쇼 환불된 돈들을 친구들에게 전달해 줬는데, 카카오페이 관련 소식입니다. 자, 이 카카오페이가 고객들의 개인 신용 정보를 중국 최대 핀테크 업체인 엔트그룹 알리의 계열사 알리페이로 넘긴 사실을 금융감독원이 검사를 통해 적발했다는 소식인데요. 어제 금융당국에 따르면 카카오페이가 알리페이 측에 개인 신용 정보를 넘긴 것은 애플 앱스토어에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애플은 자사 앱스토어 입점을 원하는 결제 업체에게 고객과 관련된 데이터를 요구를 하고요. 이때 해당 데이터는 고객 개인 정보 등을 바탕으로 재가공해서 만들어지는데, 카카오페이가 이 재가공 업무를 알리페이 계열사에 맡기면서 개인 신용 정보가 넘어간 겁니다. 그런데 정작 재가공된 정보는 애플 측에 제공되지 않은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고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개인 신용정보를 수집하거나 수집된 정보를 다른 곳에 제공할 경우 반드시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또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알리페이는 해외에 지점을 둔 회사이기 때문에 개인정보 국외 이전 동의도 받아야 하는데 카카오페이는 이 두 가지 모두 지키지 않은 것으로 지금 금감원이 파악을 하고 있고요. 한편 카카오페이 측은 법 위반 아니다 이런 입장입니다. 알리페이 쪽에 제공된 개인 신용정보에 대해 알리페이 측과 업무 위수탁 계약 관계에서 제공된 처리 위탁 정보다라고 하면서 신용정보법 제17조 제1항에 따르면 개인 신용정보의 처리 위탁으로 정보가 이전되는 경우 정보 주체 동의가 요구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라고 해명을 하고 있는데 하지만 금감원은 이에 대해서 업무 위수탁 범위를 넘어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리페이 측에 넘어간 개인정보의 양과 종류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았지만 규모가 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저희가 잠시 얘기를 했지만 저와 교수님, 이 정면 승부에 나와 있는 여러분들이 목소리 듣고 있는 사람들의 이 퍼센티지로 따지면 100%죠. 네. 모두 쓰고 있고 제가 이제 카카오페이로 보내줬으니까 제 친구들도 모두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카카오페이가 최근 누적 이용자가 4천만 명에 육박한다라고 할 정도로 많은 분들이 사용을 하고 계시는데 업계에서는 한국 업체와 경쟁 중인 중국 업체 계열사의 한국 고객 개인 신용정보가 넘어가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고요. 이 카카오페이가 개인 신용정보를 제공한 배경에는 지배구조와 연관이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카카오페이의 2대 주주가 지분 32.06%를 보유한 알리페이 싱가포르 홀딩스라고 하는데 이 알리페이 싱가포르 홀딩스는 엔트그룹의 알리페이 관련 계열사이기도 하고요. 카카오페이의 개인 신용정보 유출이 불법으로 확인이 된다면 제재 수위는 올라갈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이용하는 이 카카오페이에서 개인정보 유출됐다는 건 사실 정말 심각한 소식일 텐데요. 이 소식 뉴스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요. 지금 저는 입법이 합법과 불법의 문제도 물론 카카오페이 입장에서 볼 땐 중요하겠죠. 그런데 이것이 합법과 불법의 문제를 떠나서 사용자들은 합법이면 괜찮고 불법이면 안 된다라는 입장이 아니거든요. 내 정보가 나도 모르게 그것도 중국 관련 업체에 넘어갔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이거 중국 관련 업체 맞죠? 네. 이게 이런 것들이 사실은 굉장히 좀 우리를 좀 우울하게 만드는 거죠. 자, 예를 들면은 지금 가뜩이나 언론에 자꾸 나오잖아요. 뭐 무슨 그 중국의 이커머스 업체는 우리 정보를 다 뭐 어디 딴 데 쓸지도 모른다. 이거 언론에 맨날 나오잖아요. 그래서 기분이 나빠가지고 그거 안 쓰는 사람도 많아요. 거기서 물건 안 사는 사람도 많아요. 그런데 가만히 있는데 이게 넘어갔다. 솔직한 얘기로 카카오페이라는 게 여러분 예를 들면은 택시 우리가 불렀을 때도 사실 그 지불이 카카오페이로 해가지고 나가거든요. 이게 모든 게 다 연결이 돼 있는 건데 저 좀 아까 택시 타고 왔는데 그것도 넘어갔나? 근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정보가 넘어간다라는 거는 합법일 수 있습니다. 뭐 카카오페이 측이 주장하는 말이 맞을 수도 있겠죠. 금감원의 주장이 맞을 수도 있고 하지만 이건 합법 불법의 문제가 아니고 일반 사용자 일반 그 소위 말하는 고객들이죠. 고객들의 어떤 이 심적 상태를 본다면 이거는 합법 불법 영역을 떠나가지고 기업 자체에 대한 신뢰도에 관한 문제로 전개될 수 있고 이렇게 신뢰도의 문제로 전개됐을 경우에는 사실은 이 굉장히 가뜩이나 다음 카카오의 또 경영자가 또 지금 구속된 상태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사실은 설령 합법이라고 하더라도 자신들의 주장이 맞다 하더라도 카카오 측이 사실은 정중히 고객들에게 제가 볼 땐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합법 불법의 문제로 접근해가지고 문제 안 풀립니다. 네. 오늘 전반적으로 저희가 다뤄드릴 소식들이 합법과 불법, 뭐 규정과 비규정 뭐 이런 관련된 내용일 것 같은데 자 다음 소식은 이제 임신 36주차에 낙태 수술을 했다는 내용의 유튜브 영상 관련된 소식입니다. 20대 여성인 이 유튜버 A씨는 지난 6월 27일에 자신의 채널에
총 수술 비용 900만 원, 지옥 같던 120시간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리고 임신 36주 차에 낙태 수술을 받았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 36주라고 해서 저도 사실 처음에 감이 안 왔는데 이게 개월수로 바꿔버리면 9개월이더라고요. 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죠. 네. 자, 그래서 여기 내용을 보면 생리가 멈춰 산부인과를 방문했을 때 다낭성 난소 증후군과 호르몬 불균형 영향이라고 해서 그냥 살이 많이 쪘나 보다 생각을 했는데 이후 임신 사실을 깨닫고 세 곳의 병원을 방문한 끝에 절개 수술을 받았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사실 처음에 이 영상이 온라인 커뮤니티 등으로 퍼지면서는 물론 비판이 있었지만 많은 분들이 이거 조작이다. 그냥 관심을 받기 위한 누군가의 조작 영상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저 역시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경찰이 조사를 벌인 결과 사실로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유튜버는 입건이 됐고요. 병원장 역시 함께 입건이 됐는데 지방에 사는 20대 여성 유튜버 A씨 그리고 이 수도권의 한 병원장을 살인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앞서서 유튜브 본사 측의 경찰은 사용자 정보를 제출해달라고 요청을 했지만 유튜브 측은 이를 거절했다라고 하고요. 지난달 말부터 이달 초까지 경찰이 이 유튜버 자택과 수도권의 병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일단 영상이 조작된 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하고 태아 역시 현재 생존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이 됐다라고 했고요. 현행 모자보건법상 낙태는 임신 24주 이내만 가능합니다. 복지부는 임신 24주를 넘긴 임신부의 낙태에 대해선 국회가 법 개정을 하지 않아 입법 공백 사태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A씨를 살인 혐의로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이 유튜버는 지인을 통해 수술을 할 병원을 찾았다고 진술을 했기 때문에 지인에 대해서도 조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근데 낙태죄가 사라진 상황에서 A씨와 병원 측에 살인죄를 적용을 하려면 태아가 뱃속에서 나올 때 사망했는지 여부부터 규명을 해야 합니다. 현재 의료기록부상으로는 A씨가 사산한 것으로 표현되어 있는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고요. 게다가 해당 병원 내 CCTV가 설치되지 않은 상태라고 하는데 경찰은 향후 의료기록이나 병원 관계자 조사 등을 통해서 수술 당시 태아의 상태를 확인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작년 6월부터 의료법이 개정이 돼서 전신 마취 등 환자가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하는 병원은 수술실 내부에 CCTV 설치가 의무화됐고 설치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하는데 다만 CCTV가 있어도 환자나 보호자 요청이 있는 경우에만 촬영이 가능하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경찰은 또 이 외에도 낙태약인 미프진의 온라인 거래 행위에 대해서도 불법성과 수사 필요성을 검토할 방침이라고 하고요. 이 소식이 전해지자 맘카페를 중심으로 엄마들 사이에서 공분이 일고 있습니다. 한 맘카페 회원은 36주 낙태가 진짜였더니 정말 눈물 난다라고 이야기했고 본인은 조산을 했다고 이야기하는 한 여성은 36주에 태어난 우리 첫째, 28주에 태어난 우리 둘째 지금은 너무 예쁘게 크는 중이다라고 하면서 36주에 아이를 죽이러 간 사람이나 돈을 받고 애를 죽인 사람이나 제정신인지 모르겠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네,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처음엔 당연히 관심을 끌기 위한 조작 영상이겠거니 가짜 뉴스 영상이겠거니 생각을 했는데 결국 사실로 밝혀지고 있어서 논란인 건데요. 이 소식 뉴스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의료 기록부에는 사산이라고 돼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만약 사산이 사실 맞다면은 이거는 뭐 문제가 될 이유가 없겠죠. 하지만 사산이 아니라면 이거는 상당히 문제가 있을 수 있죠.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이건 사실 사산이 아니라면 살인이죠, 뭐. 아니 왜 그러냐면 보통 이제 제일 첫 번째 초산 있잖아요. 초산 같은 거 우리가 보통 임신 40주째 나온다 그러는데 보통 38주째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처음에는 좀 빨리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38주 만약 38주가 나왔는데 지금 이게 36주 아니에요. 그럼 마찬가지고 예를 들면은 대형 병원에 신생아 중환자실들이 다 있습니다. 근데 그 신생아 중환자실에 있는 아기들은 진짜 빨리 나온 아기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지금 24주 이내에만 가능하다 이것도 좀 너무 이 아기가 큰 상태에서 낙태를 허용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거든요.
그런데 사실 그 굉장히 신생의 중환자실에 있다가 나와서 지금 무럭무럭 자란 얘기들이 굉장히 많은데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철저한 수사를 해서 만일 이게 사산이 아니라고 밝혀졌을 경우에는 수술을 한 사람이나 그걸 부탁한 사람이나 이 전부 이거는 살인죄로 좀 엄벌에 처해져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 낙태에 관한 문제는 헌법재판소에서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아직 입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한 정치권 지금 맨날 싸우지만 말고 이런 부분에 대한 결론도 좀 하루빨리 내주는 것이 정치권의 제대로 된 의무가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네. 아이를 낳아서 키울 책임은 어떻게 보면 포기했다고 하지만 이제 법적 책임은 꼭 반드시 져야 되지 않을까 그럼요. 싶습니다. 그리고 이게 생명에 대한 존중 의식이 좀 있어야 돼요. 저는 이거 진짜 전 사실이 아니기를 좀 바라는데 너무 끔찍하더라고요. 만약 사실이라면. 네. 네. 자, 다음 소식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리올림픽은 폐막을 했지만 파리올림픽과 관련해서 계속해서 뉴스가 나오고 있는 게 있는데 바로 성별 논란 관련 소식입니다. 먼저 알제리 출신 복서 이만의 칼리프 파리올림픽 복싱 여자 66kg급 결승전에서 금메달을 땄고요. 또 대만의 린위팅도 복싱 여자 57kg급 결승전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는데 문제는 이 두 선수 모두 지난해 국제복싱협회로부터 세계선수권대회 실격 처분을 받은 바 있습니다. 왜냐하면 두 선수가 XY 염색체, 즉 남성이 가지고 있는 염색체를 보유했다는 이유로 실격을 시킨 건데 반면 IOC 국제올림픽위원회는 여권의 성별을 기준으로 올림픽 출전 여부를 정한다라고 하면서 칼리프와 리니팅을 분명한 여성으로 인정하겠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시상식에서 칼리프 선수는 올림픽에 참가할 자격이 나는 충분하다. 여성으로 태어나 살았다라고 말을 했고요. 비난이 내게 원동력이 됐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올림픽 정신을 모든 사람이 올림픽 정신을 준수하고 타인을 비방하지 말아야 한다면서 나같이 비난받는 사람이 없길 바란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리니팅 선수 역시 본인을 지지해준 모든 분들에게 고맙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한편 유명인들을 그리고 교계에서 이 관련해서 비판이 있었습니다. 일단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는 16강전에서 안젤라 카리니 이탈리아 선수와 이 칼리프 선수가 경기를 했는데 남자 선수가 출전하는 건 부당하다라고 하면서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에게 따져 묻기도 했고요. 이 외에도 해리포터 시리즈 작가인 조앤 K 롤링,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 등 세계적인 유력 인사도 칼리프의 출전을 비난을 한 바 있습니다. 또 이 관련해서 여성 선수의 기회가 박탈됐다라는 목소리가 교계와 여성계 등에서 끊이지 않고 있는데 결국 이들이 우승을 하면서 전문가들은 XY 염색체를 지닌 사람이 여제가 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하면서 성오염 혹은 성혁명이라고 부르는 이 물결이 가져온 부작용이다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해당 선수가 여성부 경기에 출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전 세계적으로 범람하는 성오염 영향을 배제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한 건데요. 운동 경기에서 성별 논란이 된 거는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사실 지난 1월 캐나다 온타리오주 토론토에서 열린 여자 대학부 배구 경기에서도 총 5명의 트랜스젠더 선수가 출전을 한 바 있다라고 하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지난 58회 강원 도민체육대회 사이클 경기에서 이 트랜스젠더 선수가 여성 부문에서 금메달 2개와 은메달 1개를 따낸 바 있다라고 합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공화당 소속 주지사들이 트랜스젠더 여성의 여성부 운동 경기 참가 방지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아직 세부 규정이 마련돼 있진 않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게 사실 지금 이 IOC에 따르면 생물학적이 아니라 여권의 성별에 따라서 이제 된 거고 그렇게 이 규정에 따라서 일단 메달이 나왔기 때문에 결과를 바꾸긴 어려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또 일반 여론을 수렴해서 규정에 대한 수정이 이루어져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 소식 어떻게 들으셨나요? 저는 뭐 이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하기도 이런 식으로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페미니즘이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페미니즘은
단일화될 수가 없습니다. 이 부르주아 페미니즘이 있고요. 소셜리스트 페미니즘이 있고요. 그게 사회주의 페미니즘이죠. 그다음에 레디칼 페미니즘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소셜리스트 페미니즘, 사회주의 페미니즘은 뭐냐면 가장 여기의 핵심 개념은 성적 자기 결정권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남자지만 예를 들면 내가 앞으로 여자로 살겠다. 이런 거를 인정해 줘야 된다는 게 그 사회주의 페미니즘의 가장 핵심 개념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IOC는 아마 이런 개념을 좀 따른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과연 그것도 여러 페미니즘 중에 하나의 페미니즘이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다른 페미니즘이 과연 이런 현상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이번에 논란이 되는 것은 뭐냐면 이 선수의 그 뭐죠? 이 선수하고 경기를 했던 이탈리아 펀치 네. 선수인가 한 대 맞더니 그만해야겠다라고 기권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현상들이라는 것을 과연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은 저는 이번 올림픽에서 상당히 중요한 문제 제기를 남기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뭐 세상에는 사회주의 페미니즘만이 옳다라고 그것만이 이 정답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좀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수고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예, 지금까지 이호영 아나운서였습니다.